자, 이번 시간부터 저랑 같이 공부할 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애플리케이션스 오브 데리베티브라는 파생 상품을 이용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활용, 이제 이게 두 개가 이어서 나오는 주제들이긴 한데, 우리 커리큘럼, 우리 시간표 상으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따로, 그 다음에 데리베티브 따로 이렇게 되어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연결해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모두 3번 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으로 보면 9시간인데, 챕터는 한 챕터밖에 안 됩니다. 챕터는 하나밖에 안 되고, 그리고 LOS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9시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약간 생소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9시간 배정이 되어 있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드립다 파게 되면 주제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근데, CFA 레벨 3에서 요구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그 정도까지 아주 드립다 깊이 파고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고 좀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인트로덕션 수준이에요. 인트로덕션 수준이긴 하지만 약간 모던이나 필요한 것보다는 약간 더 깊이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라서 한 9시간 정도의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9시간 정도 공부하시게 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뭐가 나오도 다 풀 수 있습니다. 답 다 할 수 있고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요 주제가 독립된 주제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데리베티브하고 결합을 해서 있잖아요.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또 에셋 알로케이션하고 결합해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얘는 혼자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게릴라처럼 다른 데 붙어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 내용들은. 그래서 조그만 이제 정성을 들여서 공부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거나 어디에 갖다 붙이거나 하더라도요, 우리는 답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나오는 유형도 뭐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 셋처럼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주관식처럼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주관식 형태로 나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 계산하고 그다음에 장단점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게 될 거고, 그다음에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뭐 계산 문제는 반드시 그게 포함이 돼서 나올 거라서 일단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뭐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계산 문제는 나올 걸 일단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객관식으로 나오든 주관식으로 나오든 계산 문제는 관계가 없잖아요. 풀어야 되는 거니까. 주관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객관식은 과정을 안 보여줘도 되고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요, 뭐 답이 맞아야 된다는 사실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문제의 형태가 주관식입니까? 에세이 타입입니까? 아니면 객관식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를 계산할 수 있다가 중요하고, 그리고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 요구사항 자체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조금만 이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다 맞출 수 있다. 하나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거요. 이것은 포커스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해놨네요. 참, 리딩 30일 리스크 매니지먼트 볼 때마다 느끼는데,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요 챕터는 정말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올드한 주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구석기까지 말하기엔 좀 너무하고, 한 신석기 주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청동기도 안 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바뀌고 있는데, 안 바뀌고 있을 때 좋죠. 빨리 끝내야 돼, 이제. 나중에 내용 확 바뀌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있잖아요. 그죠? 공부하려고 하게 되면, 뭐 그럴 리는 여러분 없을 거예요. 어디선가 혼자서 공부하시다가 이제 재수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여튼 그분들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주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요, 대단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완전히 틀이 바뀔 테니까. 지금 나오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챕터 나와 있는 주제는 상당히 좀 올드한 주제들이고, 그리고 시성으로 타임리니스로 본다면 옛날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우리는 시험 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주어진 바운더리 내에서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포커스 한번 보세요. 이거 좀 포커스 해보니까 네 번째 문장에 이런 말이 있네. Value risk is an important topic. 되게 중요한 토픽이다.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value at risk라는 거다. Be able to calculate the VAR. 뭐 나왔어요. 계산할 줄 알아야 돼, value risk를. 근데 using different method,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서 value risk를 계산하는 방법이 3개 있습니다. 3개. 자, 그 3개를 우리는 계산을 해야 돼요. 3개의 방법을 이용해서 value risk 값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르면 답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같은 값이 안 나옵니다. 다 다른 값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게 진짜 밸류 리스크니 이런 걸 물을 수 있는데 그게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각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뭡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포지션에서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 어떤 포지션에서는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라고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속성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방법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산할 줄 알자. 그 다음에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한 장단점 알자. pros and cons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discuss other tools to measure or manage risk, including credit risk. 나머지 리스크도 있잖아요. 계량화시키거나 관리하는 툴을 갖다가 좀 아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credit risk도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credit risk는 뭐 다행이죠. CFA는 크레딧 리스크를 계량화하세요. 공부 안 합니다. 크레딧 리스크와 관련해서 공부하는 거는 내가 이제 부도 위험을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있는데 그 부도 위험을 가지고 있는 채권 속에 내재 있는 부도 확률은 도대체 몇 % 정도 되는 거죠? 부도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이런 거는요. 레벨 2에서 이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그거요? 픽스드 인컴 어널리시스 했잖아요. 채권에서 크레딧 어널리시스 할 때 보니까 리듀스 폼 모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모델도 있어요. 해가지고 부도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런 거 공부 한번 했잖아요. 거기서 멈춰요. 실제로 신용 위험의 크기가 숫자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라는 거는 여기서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말하는 여기서 리스크는요. 크레딧 리스크는 약간 사이드고 다음 무슨 리스크만 이야기할 거냐 마켓 리스크요. 가지고 있는 주식 포지션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위험, 그 다음에 채권 포지션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위험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그죠?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듈 31.1 봅시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거요.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모델이요. 자, 뭔가 금융부 파이낸셜 모델이 모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어요. 파이낸셜 모델에서 밸류에이션 모델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모델. 가치 평가해 보세요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밸류에이션 모델은 뭐 했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기억나는 바가 없구나. 처음 공부하시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모델을 했던 게요. 디스카운트드 캐시플로우 방식이겠지 뭐. 디스카운트드 캐시플로우 방식. 그래서 미래 발생하는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그 현금 흐름의 위험에 적절한 할인율을 이용해서 디스카운트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치 평가했잖아요. 그게 다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게 우리가 CFA 하면서 그 밸류에이션을 해서 나오는 결과값은요. 숫자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딱 하나의 숫자 나오죠. 값이 이겁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특정 가치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숫자가 하나가 나오고 거기다가 우리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네이밍을 하기를 펀더멘털 밸류. 이게 있잖아요. 본질 가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평가해서 숫자를 하나를 줘놨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모델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점 추정하듯이 있잖아요. 숫자가 이거 하나 나와요. 이렇게 추정하죠. 자, 반면에 리스크 모델은 리스크를 모델링도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모델링하는 대표적인 게 밸류 리스크인데요. 밸류 리스크 방법론인데 리스크 모델링은 결과가 뭐로 나오겠습니까? 리스크 모델링은 점 추정으로 안 나옵니다. 숫자가 하나로 나오지 않아요. 리스크 모델은 숫자가 발생 가능한 숫자가 여러 개가 나오고 그리고 각각의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부여합니다. 확률. 그래서 리스크 모델에서 나오는 결과는 하나의 분포다. 분포가 나와요. 어떤 값들의 분포가 나오는 게 리스크 모델이고 밸류에이션 모델은요. 거기서 하나의 점이 딱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밸류에이션 모델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제 리스크 모델은 그러면 뭘 잘 만들어내야 되는 거냐면 내 포지션에 엔드 오브 호라이즌에 갔을 때, 호라이즌의 끝에 갔을 때에 들고 있는 포지션의 분포가요. 어떤 모양이 될까요를 갖다 잘 추정하게 되면 그게 좋은 리스크 모델입니다. 자, 밸류 리스크는 그와 같은 분포에 입각해서 가치 분포에 입각해서 밑으로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가는 겁니까를 갖다가 분포에서 있잖아요. 왼쪽으로 쭉 가보는 거지. 어디까지 가는 거지? 그걸 측정한 게 밸류 리스크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디테일하게 내용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방금 이야기했어요. 밸류에이션 모델에서 나오는 결과 뭐 나온다고요? 포인트, 점이 나옵니다. 점. 어떤 일정한 값이에요라고 밸류에이션이 나오죠. 리스크 모델에서 나오는 거는 값들의 분포가 나옵니다. 값들의 분포. 밸류의 분포가 나온다고요. 밸류 분포. 자,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슨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냐면 미래 엔드 오브 호라이즌에 갔을 때 나오는 밸류는요.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하나 있어야 돼요.
모듈 31.1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봅시다. 거기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 Top level management of organization setting policies and procedures for managing risk. 자, 이제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조직에서 탑 매니지먼트가 하죠. 탑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뭐 정확히 말하면 탑 레벨 매니지먼트가 아니고 이 정책 수립하는 거는 보드 오브 디렉터 이사회가 합니다. 이사회. 근데 이것은 뭐 탑 매니지먼트에 이사회를 포함을 시켜서 지금 포함하고 있긴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2번에서 defining risk tolerance to various risks.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 위험에 대한 톨러런스를 결정을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리스크 톨러런스 하게 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위험의 감내 능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얼마만큼 위험을 감내할 수 있습니까?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레벨 1부터 시작해서 레벨 3까지 오는 동안에 자, 뭐 좋은 투자란 건 어떤 투자라고? 좋은 투자란 싸게 사는 거다가 좋은 투자가 아니고 동일한 위험이면 기대 수익이 높고 그 다음에 동일한 기대 수익이면 위험이 작은 게 좋은 투자예요. 이게 있잖아요. 좋은 투자였잖아요. 자, 거기서 위험을 정의할 수 있는데 리스크를 정의할 수 있다고요. 그 리스크 뭘로 정의했어요? 지금까지 정의한 거는. 죄송합니다. 이런 아주 심플한 질문을 제가 레벨 3 C이나 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해서 그때 위험 정의한 게 좌표를 그림을 그렸잖아요. Y축에는 뭐가 있냐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있고 자 X축에는 위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썼던 위험이 두 개였어요. 주식에서는. 뭐뭐 했나? 표준 편차라는 것도 있고 베타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했잖아요. 오케이? 자, 베타는 어떤 포지션에 쓸 수 있는 위험 척도냐면 주식에 쓸 수 있죠. 채권에 적용 못하죠. 주식이든 채권이든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척도는 표준 편차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가치 변화율이 어느 정도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식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지금까지는 우리는 위험을 뭘로 정의한 거냐면, X축에서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위험으로 정의했습니다. 근데 위험을 시그마로 정의하게 되면, 암묵적으로 무슨 가정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알고 있는 포지션 중에 보게 되면 그 수익률의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안 따르는 것도 있어요. 예컨대 옵션. 옵션은 돈을 잃으면 얼마만큼 잃습니까? 옵션의 롱 포지션에다 잃을 수 있는 거는 옵션 프리미엄만큼 잃을 거고 딸 수 있는 거는요. 대단히 많이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익의 분포가 비대칭이죠. 손익의 분포가 비대칭이라는 얘기는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안 따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옵션 포지션에 대한 위험을 표준 편차로 말을 하자. 안 맞죠 이제?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모든 가정을 무슨 가정을 한 거냐면, 수익률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라고 가정하고 어떤 포지션인지 간에,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포지션과 포지션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결과도 뭐가 나온다고요? 정규분포가 나올 테니, 모든 포지션은 전부 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위험을 갖다가 시그마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잘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시그마라는 거는 주식이 되었던 채권이든 관계없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단점은 방금 말했어요. 단점은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니 정규분포가 아닌 어떤 오른쪽으로 스큐되거나 왼쪽으로 스큐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손익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자산에는 쓸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런 분포의 제약으로부터 좀 벗어난 위험 척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위험을 또 X축에는 뭔가는 쓰고는 싶은데 그 위험을 그럼 뭘로 정의하면 될까? 표준 편차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었다고요. 모든 분포 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야만이 결합했을 때 결합 포트폴리오도 정규분포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은 자산들도 되게 많이 있으니 분포로부터 자유로운 위험 척도를 X축에 쓰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분포로부터 자유로운 위험 척도가 value at risk입니다. 그래서 value risk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요, 정규분포를 따르든 아니면 다른 분포를 따르든 관계없이 언제든지 있잖아요. 적용할 수 있는 위험의 척도예요. 자, 주식도 그러면 주식의 위험도 밸류 리스크로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의 위험도 밸류 리스크로 측정할 수 있고, 파생상품의 위험도 밸류 리스크로 측정할 수 있고요. 그와 같이 주식, 채권, 파생을 몽땅 결합한 포트폴리오도요, 밸류 리스크로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됐어요? 자, 이 밸류 리스크의 크기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감내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뭘 한 거냐면 리스크 톨러런스를 정한 거예요.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정한 겁니다.
뭐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쪽으로는 절대로 기웃거릴 일이 없을 테니까. 10만 원을 가지고 고스톱을 이제 칩니다. 본전 10만 원 가지고. 고스톱 열심히 막 치고 있는데 보니까 이번에 고 할 수 있는 딸이 찬스가 되죠. 3점 났습니다. 고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이 돼요, 이제. 앞으로 돌아가야 될 거는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3점이 확 난 거예요, 이제. 오케이? 자, 고를 했다가 점수가 하나도 안 붙게 되면. 혼자 독박을 쓰게 될 텐데. 오케이? 최대 얼마까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어요? 얼마기는 자기 본전이지 뭐. 10만 원까지가 최대 감내할 수 있는 자기 손실이 크기잖아요. 자, 그게 이제 머리를 굴려봐야죠. 야, 이게 내가 만약에 앞으로 한 4판은 더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말이지, 뭐가 여기서 광이 붙고 뭐가 붙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점수가 더 많이 날 거고, 나중에 독박을 쓰게 되면 독박으로 나오는 돈이 10만 원을 넘어선다. 내가 손실이 10만 원 넘어선다. 그럼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없는 거지. 자, 그게 뭐냐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가 10만 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정해야 돼요. 리스크 톨러런스를 정해야 되면 내가 얼마만큼 위험 감내할 수 있는 거지를 갖다 정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이지? 자, 그게 리스크 톨러런스를 세팅하는 건데, 리스크 톨러런스 세팅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를 테이킹 할까요를 먼저 정해야 되고요. 이런 거 해볼까? 환위험은 나 전혀 원하지 않아요. 내 포트폴리오 운영하는데 환위험 외에는 전혀 노출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화자산은 투자할 수 없죠? 국내물만 다 투자해야 돼요. 환리스크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게 되면 환리스크는 아예 배제합니다. 이렇게 잘 이해됐나요? 자, 그런 것들이 내가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예요. 어떤 리스크를 배팅할까요? 라는 것과 그 리스크를 갖다 내가 선택한 리스크를 갖다 다 더하게 되면 위험의 크기가 어디에서 딱 멈춰야 됩니까? 그게 리스크 톨러런스를 세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2번에 보면 define risk tolerance to various risk in terms of what the organization is willing and able to bear. willing은 의지죠. 어떤 위험을 내가 테이킹하겠습니까?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얼마만큼을 제가요 리스크 테이킹할 수 있습니까? 위험의 크기를 위험의 종류와 크기를 결정하는 게 리스크 톨러런스를 세팅하는 겁니다.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서 그렇게 내가 리스크 있잖아. 어떤 위험을 테이킹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을 테이킹할까요를 갖다 이미 정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들고 있는 우리 조직 내에 어떤 위험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저런 위험 중에 예컨대 주식 위험도 있고 뭐 또는 이자 위험에 노출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막 자산 포지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환 위험에 노출되는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리스크 톨러런스 세팅할 때는 환위험은 내가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투자한 것 중에 환위험에 노출되는 포지션이 있다고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리스크를 일리미네이션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환위험 없애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애플리케이션 오브 디리버티브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없앨 수 있죠. 포지션 아예 청산해버리거나 환위험 해지를 해버리거나 이런 식이 있잖아요. 환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154페이지에 나오는 Identifying Risk Faced by the Organization. 어떤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리스크 톨러런스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를 갖다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4번에서 Measuring, 그리고 측정을 합니다. 그 리스크의 크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주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크기는 어느 정도 되고, 금리 위험에 노출되는 건 어느 정도 되는 거며, 환 위험에 노출되는 건 어느 정도 되고, 커머디티 리스크에는 얼마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를 측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에서 adjusting the level of risk. 이 위험이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수준을 너무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 adjust, 위험의 수준을 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위험 수준을 조정하는 방법이 밑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기를 execute transactions to change the level of risk using derivative or other instrument. 파생 상품이나 또는 다른 금융 수단을 이용해서 위험을 조정하세요. 이렇게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dentify the most appropriate transaction for any given objective.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수단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입니까를 또 선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지금 이거 제가 방금 두 개 읽었잖아요. execute 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identify 하세요 라고 두 개 읽었는데 이 두 개가 나중에 derivative의 주제입니다. 파생 상품의 주제예요. 그래서 어떤 위험을 어떤 파생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당신이 원하는 수준으로 위험의 수준을 적절히 모디파이 할 수 있나요를 갖다가 있잖아요. 그게 파생 상품에서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디리버티브에서.
그 다음에 뭐 또 파생 거래를 한다면 해지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consider the cost of any transaction. 어떤 거래든지 간에 해지 코스트가 발생할 테니까 해지 코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execute each transaction. 만약에 베니핏이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트보다, 그때는요 나는 이제 실행을 이제 해야죠. 여기까지 됐나요? 별로 안 어렵죠? 간단해요. 자, 이게 사실은 말은 되게 쉬워.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 냉장고에다 쿠키를 집어넣는 거 똑같아. 냉장고 문을 연다, 쿠키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말한 거 같다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아주 어려운 게 3번에 나와 있는 identifying risk. 회사가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risk identification인데 risk identification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다른 시간에 또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 국채 가지고 있어요. 제 포지션 중에 미국 국채에 대한 롱 포지션이 있습니다. 무슨 위험이 있어요? 너무 졸리니까 뭐 생각이 없구나 지금 보니까. 자, 미국 국채 포지션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롱 포지션입니다. 가치가 왔다 갔다 하게 해서요. 롱 포지션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미국 국채 들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가 내려가는 위험이 하나 있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하나 있죠. 두 번째는 나는 한국인이에요. 근데 미국 국채 들고 있으니까 환 위험이 있고 두 개 있잖아요. 오케이? 끝입니까? 리스크 팩터가 끝이냐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복수의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리스크 팩터 간의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리스크 팩터 간의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하고 환율과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 상관관계 항상 상수입니까? 그러지 않죠.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계속 변해요. 그 상관관계가 계속 변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리스크 팩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나한테 아주 불리한 케이스는 뭐냐면 미국 국채 금리도 나한테 불리하게 움직이고 환율도 같이 불리하게 움직이는데 두 개 불리하게 움직이는 코릴레이션이 대단히 높아져서 하게 되면 아주 위험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리스크 팩터 간단히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쉬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상당히 보면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리스크 팩터들이 있습니다. 회사채로 가게 되면 좀 더 복잡하죠, 이제. 스프레드가 얼마만큼 벌어집니까도 있잖아요. 스프레드 항상 상수는 아니잖아요. 그 스프레드 리스크가 또 있어요. 미국채 금리 위험, 스프레드 위험, 코릴레이션 위험, 환율 위험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런 팩터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잘게 쪼개서 있잖아요. 하나하나의 리스크 팩터를 또 다 모으게 되면 마치 하나의 상품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건데 하나의 상품은 다시 분해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스크 팩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여기서는 이제 그런 리스크 팩터를 찾아내세요라는 거는 시험의 주제가 아니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주식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주제니까 아주 쉽습니다. 자, 그리고 저 밑에 내려오셔서 그 밑에 내려오셔가지고요. The risk management process is ongo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볼게요. ongoing. 그 두 번째 문장에 보면 Once a risk to the firm has been identified, it may be necessary to determine appropriate models to quantify risk and or evaluate the possible ways to adjust risk. 자, 이제 방금 읽었던 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보면 appropriate models to quantify the risk. 위험을 계량화시킬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 이게 리스크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모델은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뭘로 나온다고요? 하나의 점 숫자로 나온다 아니면 분포로 나온다? 분포로 나와야 돼. 분포로. 리스크 모델은 항상 나오는 결과가 분포가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evaluate the possible ways to adjust risk. 그 위험을 갖다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분포의 폭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 분포의 폭을 확 줄이는 방법과 관련해서 쓰는 수단은 전부 다 파생이니까 그거는 요 챕터 뒤에 나오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생을 이용해서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제. 자, 그리고 밑에 패러그램 내려가 봅니다. 리스크 거버넌스라는 게 있네요. 뭐 거버넌스란 말 뒷뜻이 많이 나오죠.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리스크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 이런 거버넌스가 뒷뜻이 많이 있는데 리스크 거버넌스는 리스크 관리를 실행하는 정책과 조직과 프로세스를 합쳐서 있잖아요. 리스크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자,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는 팔리시, 정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정책을 갖다가 누군가는 승인하고요. 관리하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가 있어야죠.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 거라는 프로세스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팔레시라는 정책 더하기 오거나이제이션 더하기 프로세스 몽땅 세 개를 합쳐가지고 리스크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자, 리스크 거버넌스는 a part of overall corporate governance system, 전체적인 기업의 지배 구조의 한 분야에 속하는데 refers to the overall process of developing and putting a risk management system into use.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이 되게끔 만드는 있잖아요. 하나의 프로세스다 말할 수 있는데 이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맨 위에 리스크 관리 규정이란 게 있고 어떤 조직이 그 일을 하는 게 있고 위임전결 규정과 같은 프로세스가 밑에 계속 따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러그램 밑에 내려가 보세요. Senior Management is responsible for the overall system. 이 Senior Management라는 게 경영진인데 이 경영진은 말이죠. 전체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decentralized 시스템이 있고 centralized 시스템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decentralized 된 거는 그냥 분권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centralized 된 거는 중앙 집중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decentralized 되는 거는 주식 데스크는 주식위원만 관리하면 돼요. 채권 데스크는 채권위원만 관리하면 되고 각자가 알아서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decentralized 되어 있는 거고 반면에 centralized 되어 있는 거는 뭔가 리스크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서 이 조직이 통합적으로 주식위험, 채권위험을 다 했잖아요. 그죠? 계산도 하고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그 centralized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centralized 시스템을 다른 말로는 ERM이라고 합니다. Enterprise Risk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요. 요즘은 다 무슨 추세예요? 금융기관에 보면 전부 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이 있잖아요. 리스크 관리 팀이 있고, 그 다음에 CRO가 있고, 이렇게 다 있죠. 그 CRO를 정점으로 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이 있고,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은 전체 그 회사에 있는 이런저런 데스크나 이런저런 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전부 다 자기들이 스스로 계량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통합해가지고 전사적으로는 위험이 어느 정도 됩니까를 갖다 계량화하고, 이게 한도를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이런 걸 갖다 모니터링하고, 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ERM 시스템으로 전부 다 바뀌었죠. 모든 금융기관들을 보게 되면 다 ERM 시스템을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ERM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본 철학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그러니까 분권형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문별로, 각 부문별로 자기 나름대로의 최적회가 있을 거예요. 최적회. 예컨대 주식 운용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채권 운용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라는 나름대로의 최적회가 있을 텐데, 그 최적회를 갖다 다 더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전사 최적회냐? 아닙니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을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이 값을 구하는 게, 여기 이쪽에다가 방점을 줘서 부문별 최적회를 갖다가 한번 당신들이 만들어서 실행을 하세요라고 하는 게 이게 decentralized 되어 있는 거고, 전사 최적회 쪽을 이쪽에 또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게 ERM입니다. centralized 된 시스템. 그래서 그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솔루션인가를 갖다가 찾아서 그 솔루션대로 실행을 하고자 하는 게 ERM이에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있고, 그것만 전문으로 하기 위한 규정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승인권자는 누가 승인을 하는 거며, 이런 체계들이 그 금융기관마다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155페이지로 오세요. 자, 거기 첫 번째 문장을 보면 155페이지에 in either the centralized or decentralized or centralized approach 둘 중에 뭐가 됐든지 간에 senior management 경영진은 말이죠. must find a way to assess the overall impact of risk on the organization. 어떤 특정한 위험들이 전사적으로 어떤 임팩트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를 평가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면 ERM 뷰죠. 전체적 관점에서, 전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각각의 위험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those who measure and report on risk levels must be independent of those who trade and take risk in the organization.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갖다 측정하고 보고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리스크를 갖다 테이킹하는 사람하고는요 분리되어 있어서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독립. 백오피서, 프론트 오피서 설명 안 해도 되죠?
프론트 오피스는 운영하는 쪽이잖아요. 백 오피스는 결제하는 쪽이고, 뭐 그런 거, 뭐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무슨 오피스예요? 이게는 미들 오피스죠, 미들 오피스.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미들 오피스. 결제 쪽, 결제를 담당하고, 리포팅하는 쪽은, 뭐, 결산하고 이러는 쪽은 백 오피스 쪽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운용하는 쪽은 프론트 오피스 쪽이고 이렇습니다. 각각의 오피스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나 미들 오피스는요, 아주 독립적이라 해야 됩니다. 자, 밑에서, uneffective system은 이래야 되는 거라고 했는데, identify 똑같은 이야기 또 나옵니다. identify each risk factor to which the company has exposure. 그러니까 회사가 어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계속 확인을 하세요. 이런 거 있고, quantify the factor in measuring terms. 그리고 그 팩터가 어떤 팩터인지를 갖다가 실제로 한번 계량화 시켜보세요. 이렇게, 계량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include each risk in a single aggregated measure of firm-wide risk.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각각의 리스크를 뭘로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a single aggregated measure of firm-wide risk. 전사적 관점에서요. 위험의 숫자를 딱 하나로 말해. 이렇게 있잖아요. 뭔가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적 관점에서 숫자 하나로 위험의 크기가 뭐지? 라고 했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게 value risk 공부할 거예요. value risk. 넘어가고요. 네 번째 점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네 번째 점에서 identify how each risk contributes to overall risk of the firm. 그래서 많이 본 것 같다. 나만 많이 봤나? 이거 어디서 봤어요? 본 기억이 없지. marginal contribution to total risk 이런 거 할 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옛날에 다 했잖아, 이거 할 때. 그래서 각각의 리스크 팩터가 전체 위험에 어느 정도 공헌하는 겁니까? 이런 류의 이야기 있잖아요. absolute contribution도 했고, 뭐 다 했잖아요. 앞에서. asset allocation 할 때. 그 개념을 똑같이 있잖아요. value risk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contribution bar라든지, marginal bar라든지 있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systematically report the risks and support an allocation of capital and the risk to the various business units of the firm. 그러니까 리스크를 갖다가 제대로 있잖아요. 위에 리포팅도 해야 되고 asset allocation에 그걸 갖다 참고를 하기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asset allocation 우리 했죠. 리스크 버지팅이라는 이름으로. 했잖아요. 자산 배분을 몇 %씩 하게 되면요.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겁니까? 이런 거 한번 했잖아요. 오케이? 그때 어떻게 답 구했어요? 마지널 컨트리뷰션이 다 같게끔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조정합시다. 이렇게 했죠. 나만 했나 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게 이게 세상에 새로운 건 없어요. 다 있는 것들입니다. 다 있는 거를 다른 쪽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이름을 다르게 붙였을 뿐이고요. 다르게 설명하고 이럴 뿐이지 알고 보면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저렇게 반복하고 마치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물어볼게요. 두 번째 점에서 quantify the factor in measurable terms. 이 팩터에 대해서 있잖아요. 뭔가 계량화 시켜 봅시다라고 했는데 뭐가 생각이 납니까? 팩터를 계량화 시키라고 했어요.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 공부한 게 하나 있어요. 공부한 게.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무위험 수익률만 넣으면 돼요. 근데 위험에 투자하게 되면 그 위험에 상응하는 만큼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얻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위험에 상응하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얻는 것 중에 팩터가, 리스크 팩터가 딱 하나인 게 있습니다. 뭐였어요, 지금까지? 그게 CAPM 했죠, CAPM. 자, CAPM에서 리스크 팩터는 뭡니까? 마켓. 마켓 포트폴리오가 리스크 팩터죠. 자, 그 마켓 포트폴리오를 내가 들고 있지는 않으니까 내가 그 팩터에 대한 익스포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 우리는 측정한 척도 있습니다. 뭘로 측정했나요? 베타라는 걸로 했죠, 베타. 오케이?
자,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마켓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베타라는 척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요, 똑같이 기억을 해보세요. 베타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베타 구할 때. 잘 구했다 이러지 말고. 베타 구할 때, 자, Y축에는 내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있고, X축에는 시장 전체의 수익률이 있는데, 두 개가 항상 같진 않을 테니까, 사실은 좌표에 찍어보게 되면 점점점점점 있잖아요. 그죠? 흩어져 있는 산포의 모양이다. 근데 그 산포의 모양을 갖다 우리는 리그레션 라인을 쫙 그어가지고 기울기를 구하자. 그 기울기가 뭐라고요? 베타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베타는 시장이 1%, X축에 나와 있는 시장이 1% 움직이면, 단위가 퍼센트죠, 지금. X축에 나와 있는 게 수익률이. 내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몇 퍼센트 움직입니까? 베타잖아요. 오케이? 항상 그 그래프 볼 때마다 X축에 나와 있는 게 리스크 팩터예요.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Y축에 나오는 종속 변수가 내 포지션입니다. 잘 이해됩니까? 자, 방금 말했던 CAPM의 리스크 팩터는 몇 개 있어요? 시장 수익률, 그게 리스크 팩터잖아요. 하나밖에 없지. 걔는 원 팩터 모델입니다. 그 원 팩터 모델 말고 그러면 투 팩터나 쓰리 팩터나 이런 거 할 수 있겠네? 쓰리 팩터 중에 생각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파머 프렌치야. 쓰리 팩터 모형 이런 것도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팩터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베타 민감도를 가지고 있나 이거 다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베타 민감도는 주식 포트폴리오 들고 있어요라고 하게 되면요, 유효한 척도로 있잖아요. 서로 비교도 가능하고 내가 또 뭔가 베타끼리는 서로 가중평균할 수 있다. 동일한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채권 들고 있으면 봅시다. 자, 채권의 가격이 움직여요. 채권의 가격이 움직이는 건 항상 Y축에 있는 게 내 포지션 가치입니다. X축에 있는 게 있잖아요. 독립변수고 Y축에 있는 게 종속변수예요. 내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Y축에 나와 있는 게 내 포지션이라고요. 왜 이 포지션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냐면 X축에 있는 뭔가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자, 채권에서는 그러면 X축에 나와 있는 게 뭐 있어요? YTM. Yield to Maturity라는 거 있지? Yield to Maturity 내가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이죠. Yield to Maturity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반응합니까? 거기서는요? 듀레이션만큼 반응할 거다. 근데 Yield to Maturity가 움직이는 게 아주 조금 움직이면 듀레이션이 맞지만 조금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때 쓸 수 있는 거는 Effective Duration 같은 걸 써보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싱글 애그리게이트 메저로 한번 위험의 척도 말해볼까요? 베타와 듀레이션끼리는 서로 가중평균이 안 되죠. 왜냐면 X축에 나와 있는 독립변수가 서로 다르잖아요. 독립변수가 서로 다른 것끼리 민감도로 서로 가중평균이 안 되죠. 쓸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척도 뭐가 있을까? 통합할 수 있는 거. 주식과 채권을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를 표준 편차, 수익률이 표준 편차는 쓰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수익률이 표준 편차는 수익률이 무슨 보 따른다고? 정균포를 따라 이럴 때만 쓸 수 있다고요.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분포의 폭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분포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의 싱글 애그리게이트 메저로 위험을 한번 정의해보자 할 수 있는 게 밸류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밸류 리스크를 계산하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각 방법론을 이따가 나중에 장단점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 이 방법에 의해서만 계산한 것만 나와요. 근데 계산은 방법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방법만 계산할 텐데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의 방법이 더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번 방법으로 계산해서 계산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올 거고 이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뭔가요? 만약에 당신이 레코멘드 한다면 어떤 방법을 레코멘드 하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를 갖다가 물을 거예요. 자, 155페이지에 Evaluating Risk 볼게요. 리스크를 갖다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A company faces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risk. 회사는 재무 위험도 있고요. 비재무 위험도 있고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마켓 리스크라는 게 있네요. 마켓 리스크. 마켓 리스크는 조심하세요. CAPM에서 말할 때 마켓 리스크는 시장 전체 수익률이 얼마만큼 움직입니까? 이런 게 마켓 리스크였잖아요. 자, CAPM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데 이 수익률이라는 거는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이와 같은 시장 전체가 움직일 때의 무위험 대비 얼마만큼의 평균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 내가 들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는 이 마켓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를 보고요. CAPM을 우리는 수익률을 정의를 했잖아요. 오케이? 요건 뭐라고 불러요, 이거?
이걸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시장에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얻는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그게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마켓 리스크는 이거는 뭘까? 이 마켓 리스크는 그냥 프라이스 리스크입니다. 가격 변동 위험. 어떤 특정한 포트폴리오가 왔다 갔다 하는 가격 변동 위험을 마켓 리스크라고 했잖아요.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 됐어요? 시장 전체의 움직임이 아니고 내가 들고 있는 포지션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 했잖아요. 마켓 리스크라고 표현했다고. 근데 굳이 마켓 리스크라고 말을 한 이유는 내 포지션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시장에 어떤 마켓 리스크 팩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어떤 팩터가 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Market risk relate to the change in interest rate. 이거 뭐, 다시 보세요. 줄 그어놓으셔야 되는데, change in interest rate. 줄 긋고, exchange rate까지, equity price까지, commodity price까지 계속 줄 긋습니다. 마켓 리스크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relate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연결되어 있다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금리의 변화. 두 번째는요, 주가의 변화, 환율의 변화, commodity price의 변화. 얘들이 변하게 되면 뭐가 바뀌겠어요? 주식 포지션의 가치가 바뀌고, 채권 포지션의 가치가 바뀌고, 환 포지션의 가치가 바뀌고, 커머디티 포지션의 가치가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켓 리스크는 우리가 CPM에서 말하는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 개념이 아니고, 시장에 마켓 리스크 팩터가 4개 있어요. 마켓 리스크라 말하는. 하나는 주가의 움직임, 두 번째는 금리의 움직임, 환율의 움직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머디티 프라이스의 움직임, 이 4가지가 마켓 리스크 팩터입니다. 시장에서 움직이는 리스크 팩터라고요. 이해됐어요? 이 리스크 팩터 우리 통제할 수 있나요? 이거 통제할 수 있냐고? 이거 통제하면 잡혀가. 마켓 리스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마켓 리스크 팩터, change in interest rate, 금리 변화 또는 주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커질까요를 갖다가 일단은 추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얼마만큼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를 본 다음에 이 변화의 폭이 클 거로 예상이 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민감도를 갖다가 확 줄여가지고 포지션의 사이즈를 줄입시다라든지 hedge를 합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됩니다. 그죠? 다시 물어볼게. 마켓 리스크 팩터 몇 개 있다고? 4개 있습니다. 4개. 주가 위험, 그 다음에 이자율 위험, 환 위험, 커머디티 프라이스 위험, 이 4가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패러그래프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Market risk is frequently the largest component of risk. 마켓 리스크라는 게 대부분의 CFA가 가지고 있는 위험 중에서는요, 가장 큰 위험입니다. CFA는 전부 다 뭐합니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하는 게 다 있잖아요. CFA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다 금융상품 들고 있으니까 금융상품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이 있잖아요. 가장 큰 위험이에요. 자, 그리고 It may be appropriate to measure market risk in terms of a changing market value. 마켓 리스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면 마켓 밸류 변화로 계산할 거예요. 마켓 밸류, 내가 있는 시장 가치가 얼마만큼 바뀝니까를 계산하겠습니다. 자, 질문해볼게 또다시. 짜증 날 거예요. 자꾸 이거 물으니까. 자, 내가 들고 있는 아니지. 그 투자자들을 영어로 레벨 1부터 계속 줄창나게 이야기했으니까 투자들을 영어로는 make an investment in something 아니고 take a position in something. 뭔가 포지션을 잡다. 이게 투자하다라고요.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은 뭐뭐 있나? 롱 포지션, 숏 포지션 2개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주식에 대한 롱 포지션 가지고 있어요. 주식에 대한 롱 포지션. 뭐가 걱정입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게 걱정이죠. 그래서 포지션의 마켓 밸류는요, 뭐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주식의 롱 포지션은 이 롱 포지션에 들어있는 언더라인 에셋이 딱 뭔가를 보고 이 언더라인 에셋의 방향이 내려가는 거냐 올라가는 거냐에 의해서 내 포지션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다를 영어로 take a position in something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투자의 가치는 뭐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포지션의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포지션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계산하고 싶다고요. 위험을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방향만 볼까요? 롱 포지션은 무슨 걱정이 됩니까, 이제? 포지션 속에 들어있는 something인데 something의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걱정일 거고, 숏 포지션은요, 이게 올라가는 게 걱정이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혹시나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에, 내 고객이 오고 내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클라이언트가 들고 있는 포지션을 잘 째려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롱 포지션인지 숏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방향이 나한테 진짜 위험인 건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숏 포지션은 주가가 내려갔어요. 굿뉴스예요, 밴뉴스예요? 굿뉴스지 뭐, 걔는. 숏 포지션은 주식을 도로 갚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주식의 숏 포지션은, 뭐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삼성전자 주가 올라갈 것 같다, 포지션 잡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식 사면 되지. 주식 3 포지션을 롱 포지션을 하면 됩니다. 그죠? 롱 포지션이지, 이제. 삼성전자 주가 내려갈 것 같다, 주식 팔았다, 무슨 포지션이라고요? 삼성전자 주식 들고 있다가,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갈 것 같아서 삼성전자 주식 팔았어요. 그러면 무슨 포지션? 포지션 없어요, 걔는.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숏 포지션은 빌려서 판 겁니다. 빌려서. 현물을 빌려서 판 사람. 우리말로는 공매라고 하죠. 공매도 한 사람. 숏세일한 사람. 자, 이 사람은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낮은 가격으로 주식 사서 도로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숏 포지션 입장에서는 주가가 내려가는 게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주가가 올라가면 손해고. 그죠? 그래서 포지션이 뭔지에 따라 가지고 방향도 되게 중요해요. 주가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그게 포지션에 따라서 이익이 될 수 있고 손해도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나중에 그 시험 문제를 보실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뭔지를 갖다 아주 유심히 있잖아요. 파악을 하셔야 돼요. 롱인지 숏인지. 그래서 어떤 방향이 위험한 건지 그걸 갖다 꼭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자, 그 밑에서 잠깐 봅시다. In the case of a DB형의 pension plan and other entities with a definable liability. 그러니까 확정형의 부채를 지고 있는 앞으로 미래에 이런 부채를 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관 같은 경우는 위험을 뭘로 증여할 수 있을까? 기관 차원에서 위험은요. 서플러스. 그 서플러스의 크기가 왔다 갔다 하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플러스로 만약에 위험을 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잘 이해됐나요? 자, 이제 뭔가가 단어가 있고 뒤에 at risk란 말이 있으면 예컨대요. value, at risk 이런 말이 있으면 항상 생각을 하실 게 value, at risk가 나오게 되면 at risk 앞에 붙어있는 말의 분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value risk는 그럼 뭐의 분포라고요? 마켓 밸류의 분포입니다. 마켓 밸류. 내가 들고 있는 포지션의 마켓 밸류가 어떤 분포를, 얼마만큼의 분포를 가집니까? 이 이야기라고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또 해볼게. 그러면 서플러스 리스크는 뭐의 분포지? 서플러스의 분포입니다. 서플러스. 그러니까 서플러스가 평균적으로는 얼마가 될 것 같고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거에 따라 분포처럼 그릴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서플러스 리스크입니다. 이건 어때? 캐시플로우 앳 리스크는 캐시플로우의 분포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캐시플로우가 얼마가 나올 것 같고 많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안 나온다면 네거티브 캐시플로우, 손이 적자가 나는 게 어디까지 현금 흐름이 적자가 날까요를 갖다 분포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또 해볼게. earnings at risk는 earning의 분포죠. 이익의 분포. 그 이익의 분포에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net interest income. 은행 같은 경우는 순 이자 마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 순 이자 마진, 그러니까 borrowing cost 주고, funding cost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이익이 나오게 될 텐데, 2차 스프레드가 도대체 1년이 끝나고 나면 평균적으로는 얼마가 되고, 어디까지 퍼질 수 있나요를 갖다가 측정하게 되면 earnings at risk가 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됩니까? 자, 앞으로 at risk가 나오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at risk 앞에 붙어 있는 말의 분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포. 그러니까 value risk는요, 그러면요, 밸류의 분포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포지션의 마켓 밸류의 분포예요. 분포. 리스크라고 했으니까 어느 쪽을 바라보겠습니까? 거기서. 그 분포에서. 올라가는 오른쪽 바라보지 않을 거고 왼쪽 끝으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그거 바라볼 거라고요. 근데 그 분포가 반드시 정규 분포일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하나의 값이 아니고 여러 개 값이 나왔으니까 분포의 모양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반드시 정규 분포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쉬었다 합시다. 왜 이렇게 덥지?